사진의 이름이 블루마블입니다. 그 푸른 구슬인데요. 남극에 있는 얼음은 타임캡슐 같이 옛날 공기가 갇혀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년도 채 남아있지 않죠. 지구 메타버스 기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메타버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5,000년 동안 이 신의 주사위를 던진 겁니다. 공통의 하지만 다른 책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큰 성공에서 또 하나의 희망을 봅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기후위기와 지구 메타버스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구 메타버스라고 하는 기술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 인류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anthropocene 하는데요. 인간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과거에 보게 되면은 쥐락이라든지 공룡이 살았던 시대죠. 이런 것처럼 다양한 지질 연대가 있는데 최근에 이 수백 년을 일컬어서 인류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류세는 언제부터냐고 하면은 산업혁명이 시작된 17세기 후반,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메탄처럼 인간에 의해서 온실가스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를 우리가 인류세의 시작이라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류세의 시작은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의 발명 시기와 시작을 같이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쟀을까요? 여러분 이제 냉장고에 얼음을 보시게 되면 어떤 색깔이죠? 투명합니다. 하지만 이게 좀 잘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제 희뿌연 곳이 있어요. 이 희뿌연 곳들은 공기방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명하지 않고 희뿌옇게 보이게 되는데 남극에 있는 얼음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수킬로에 달해요. 이런 것들을 아이스코어를 이제 쭉 그 구멍을 파서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맨 아래쪽에 있는 건 굉장히 오래된 얼음이고 위쪽에 있는 건 최근에 만들어진 얼음이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슬라이스를 합니다. 얇게 썰어가지고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옛날 공기의 타임캡슐 같이 옛날 공기가 갇혀 있게 됩니다. 이거를 채취를 해서 이제 그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이라든지 농도를 직접 관측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산업혁명을 지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사회경제 발전을 꾀하며 1인당 사용하는 자원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기후변화의 단초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1972년에 아폴로 17호가 찍은 지구의 풀 디스크 샷입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되게 유명하고 환경 사진으로 굉장히 가장 유명한 사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유명하고요. 이 사진의 이름도 유명합니다. 사진의 이름이 블루마블입니다. 그 푸른 구슬인데요. 우리 지구가 밖에서 봤을 때 파란색이라는 것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진이 공개된 이후에 우리는 지구를 또 물의 혹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다가 파란색으로 보이고 이 파란 바다는 다 물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파란 곳뿐만이 아니라 하얀 곳도 물입니다. 구름이 있고 얼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중앙에 보시면은 숲들이 있습니다. 그 녹색으로 덮여 있는 것들도 많은 부분이 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직관적인 이름, 그 다음에 이 직관적인 의미, 블루마블과 물의 혹성이라는 것,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인류세라고 하는 것, 인간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지구를 밤에 보게 되면 사뭇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는 인류세 지구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자연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류세 지구, 실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구에는 이 큰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많은 부분이 빛으로 뒤덮여 있죠. 이 빛으로 뒤덮여 있는 부분이 곧 우리가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이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우상향의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무슨 톱니처럼 하나하나 산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킬링 커브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킬링 박사가 하와이에서 수십 년 동안 관측한 지구의 배경 대기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십 년 동안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끊임없이 증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그림을 다시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979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축은 남극부터 북극입니다. 그리고 Y축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증가를 함과 동시에 북반구에 북극 쪽에 있는 곳에서 좀 더 많이 출렁출렁거리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킬링 커브를 설명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쭉 천천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반구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게 여기서 보이시는 그 톱니 같은 매해 일어나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일어나는 이유는 북반구에는 땅이 많기 때문에 식생도 많고요. 이 식생이 많기 때문에 식물이 계절에 따라 광합성을 많이 하고, 겨울에는 반대로 호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 이런 계절의 출렁거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아까 시작을 했을 때 330에서 350 사이에 있었던 그 ppm, 350 ppm 정도가 됐던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0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300을 훌쩍 넘어서 400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는 400 ppm을 이미 넘어 있고, 21세기 후반에서는 이게 500 ppm에 달할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관측들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관측들을 이용을 해서 이를테면 2000년 전으로 이걸 뒤로 되돌린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긴 시간, 2만 년, 20만 년 이런 식으로 되돌렸을 때 큰 두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의 농도라고 하는 레벨은 과거에 단 한 번도 있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 하나, 올라가는 속도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서의 그 에너지 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지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나가느냐. 우리가 이제 그 사회생활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입이 있고 어느 정도 지출이 있느냐. 이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의 변화가 있는 것과 흡사합니다.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 이 들어온 에너지보다 이 시스템에서 나가는 에너지가 더 많다면 이 전체에 있는 내부 에너지는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가는 에너지가 들어온 에너지보다 적게 되면은 이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좀 더 가깝게 보게 되면은, 자, 그럼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가 이 정도가 있게 되고, 지구로부터 그 방출된 에너지, 나누게 되면은 태양이 반사가 되는 에너지, 그 다음에 지구의 적외선으로 방출되는 열 에너지를 더하기 빼기를 하게 되면은 0.9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과학적인 숫자에는 항상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0.9라는 숫자의 단위는 와트 per 미터 스퀘어라고 합니다.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와트라는 에너지인데 그게 0.9와트가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풀어 설명을 하게 되면은 1m 바이 1m의 공간에 0.9와트의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와트라는 에너지는 1줄의 에너지가 매 초 오는 에너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1m 바이 1m니까
이걸 지구 전체 면적에 곱을 하게 되면은 지구 전체에서 받는 에너지의 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전체에 받는 에너지를 계산을 하면은 460 테라줄이라는 에너지가 매초 들어오는 셈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약간 비유로 하게 되면은 히로시마에서 떨어졌던 원자폭탄인 리틀보이가 약 7개 정도 되는 에너지예요. 이 정도 에너지가 매초 지금 지구에서 쌓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은 21세기 끝날 때쯤에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혹은 지금보다 더 방만하게 사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갔을 때는 이거의 거의 9배에서 10배 정도의 에너지가 매초 지구에 쌓이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기후위기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그 아주 간단한 그래프입니다. 그 X축, Y축이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하나 얹어져 있어요. Y는 AX라고 하는 가장 간단한 꼴의 방정식입니다. 1차 방정식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셨을 때 Y가 1.5가 되기 위해 필요한 X의 값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00 정도가 되죠.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기후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래프이기도 합니다. 이 그래프와 이 식을 IPCC가 올해와 작년에 걸쳐 발표를 한 제6차 기후변화 보고서에 얹어서 보게 되면은 모양이 같습니다. 식이 Y가 델타 T로 바뀌고 X가 시그마 카본 다이옥사이드로 바뀌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구의 평균 기온의 변화가 우리가 배출한 누적 이산화탄소의 양과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배출하면은 온도가 더 올라가고 적게 배출하면은 덜 올라가고 배출하지 않으면 안 올라가고 있는 거를 빼내게 되면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제 요즘에 여러분 이제 파리 협약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뭐 1.5도 인류의 마지노선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 1.5도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뭐가 남았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것도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어요. 1.5도의 선이 그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곳으로부터 앞으로 한 500 정도, 여기서 말하는 500은 기가톤 카본 다이옥사이드입니다. 그러니까 500 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더 배출하게 되면은 1.5도를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500 기가톤보다 낮추게 되면은 1.5도까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 같은 게 어떤 하나의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봐야 되고 이 포괄적으로 봐야 하는 그 시스템 자체를 구성하는 그 개체들도 다 각각 제각각들이기 때문에 이 어떤 사람한테는 더 중요한 게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덜 중요한 게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는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500기가톤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를 우리는 탄소 예산, 카본 버짓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어느 정도 배출할까요? 이산화탄소를. 예를 들어서 지금 500 정도가 남았는데 매년 5기가톤을 낸다. 그럼 우리한테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고 매년 50기가톤을 낸다. 그러면 우리한테 10년의 시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기가톤을 낸다. 그러면은 1년에 이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전 지구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은 1년에 대략 50기가톤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년도 채 남아있지 않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함과 동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 문제가 기후위기죠.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인류가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오다가 결국에 그것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입니다. 자, 근데 이걸 대응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대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리의 어딘가를 끊으면 됩니다. 자, 이 고리를 끊는 게 하나는 완화, 영어로는 이제 미티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완화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발전을 신재생 에너지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뭐 되게 그 보편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탄소 중립, 카본 뉴트럴리티라고 하기도 하고 넷제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고리를 끊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감소시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미 진행이 된, 그리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응을 할 것인가, 어댑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미티게이션과 어댑테이션, 그러니까 완화와 적응, 이 기후변화의 대응의 두 가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는 큰 비용이 들어요.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는데도 지금 있었던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되는 투자가 필요하죠. 이런 비용이 들게 되고, 적응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그 댐을 만든다든지 이런 큰 사회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듭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그 상보적 관계가 있어요.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면 이쪽을 투자를 못하게 되고,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이쪽을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의 대응의 기조는 기본적으로는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기술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혹은 배출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를 제거를 하는 이런 공학적 접근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유엔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20년 동안 자연재해 때문에 죽은 지구의 사망자 수가 13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130만 명 정도에서 90% 이상이 기상재해로 발생한 사망자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홍수나 가뭄이나 그리고 폭풍,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인데요. 인명피해뿐만이 아니라 최근의 20년과 그 전에 20년을 비교를 했을 때 경제적 피해도 약 250% 정도 증가를 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파키스탄은 국토의 3분의 1 정도가 잠기는 홍수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리비아라는 나라가 괴멸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나라들, 아프리카의 나라들이나 아니면은 그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그 아직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이런 나라는 지금 기후변화에 얼마나 기여를 했을까요? 좀 전에 그 직선 그래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누적 이산화탄소의 양과 평균 기온의 상승이 비례합니다. 아프리카나 그 파키스탄 이런 나라를 다 더해봐야 지금까지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의 4%밖에 배출을 안 했어요. 자, 그런데 그 큰 피해들은 보통 그런 저개발 국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피해자랑 가해자가 다른 셈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큰 경제 발전을 이루어놓은 나라들은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 미국이나 아니면 뭐 중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유럽 나라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약 1.5%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나라들이 결국에 자기네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이제 이집트에서 당사국 총회, 제27차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었는데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로스 앤 데미지라는 의제가 발의가 되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아직 좀 약간 결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아마 올해 두바이에 있을 그 28차 회의에서 이제 조금 더
세부 사항을 논의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로스 앤 데미지는 엄청난 발전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 그래 오케이 기후변화가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일어났고 이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일어난 기후변화 때문에 어디선가 재해가 있어. 자 그런데 이 재해가 이거의 얼마만큼이 우리가 배출한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셈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벤트의 확률 밀도 함수가 있습니다.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있고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함과 동시에 그래프가 좀 더 펑퍼짐해집니다. 분산이 커지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해서 원래 기후에서 굉장히 작은 확률로 일어났던 소위 말하는 홍수, 가뭄 이런 재해급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이 확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추가가 된 어떤 재해의 위험이에요. 그리고 그 재해 위험은 곧 피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어떤 나라들이 얼마만큼 배출을 해서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얼마만큼 늘었고 그것 때문에 어떤 재해의 확률 분포가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추가된 리스크에 대해서 추가된 데미지에 대해서 각각의 나라가 온난화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지구 메타버스 기술, 다른 말로 메타버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지구 전체를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이 오른쪽 반구를 보시게 되면은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이에요. 실제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의 지구. 자, 근데 이게 왼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왼쪽 반구는 그 위성이 찍은 사진의 그 시점에서의 지구를 시뮬레이션 한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실제 우리가 사진을 찍은 거랑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한 것이랑 굉장히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구 자체가 워낙 큰 비선형계이기 때문에 복잡계이기 때문에 이게 그 무작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실험을 해봐요. 확률적으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어떤 재해에 대한 확률적 특성을 알기 위해서 신의 주사위를 수천 번씩 굴리게 됩니다. 그걸 보고 저는 메타버스 익스페리먼트라고 합니다. 지구 메타버스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구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지구와 아니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방만하게 사는 지구, 이런 가상의 지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1.5도 가는 지구도 있을 테고 2도 가는 지구도 있을 테고 3도 가는 지구도 있을 테고 4도 가는 10도 가는 지구,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사회 경제적 발전 시나리오를 따라서 지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상 세계에다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의 주사위를 던지는 거예요. 한 번 던지는 게 아니라 1000년 아니면 10,000년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있는 지구에서는 이 재해가 사람의 없는 지구에 비해서 10배 많이 일어났다. 아니면은 피해가 10배 커졌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인간 활동의 영향을 수치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실험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직관적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이 정도로 예전에 산불에 대한 뉴스가 있었던가로 생각할 만큼 산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얼마 전에 캐나다에 산불이 났는데 이 산불이 기후변화 때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도가 증가했을 때 딱 0.5도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전 지구적으로 보게 되면은 산불의 위험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것들이 각 지역마다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1.5도와 2도가 분명히 산불의 위험도가 늘었으나 1.5도와 2도는 그래프가 겹쳐 있어요. 이 말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산불의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1.5도를 목표로 하나 2도를 목표로 하나 얻는 것이 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1.5도로 가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데 2도 좀 덜 고통스럽게 가더라도 똑같은 걸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건 포괄적인 게 아니라 단편적인 부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산불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마존을 보시게 되면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하지 못하고 이게 재난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작년에 서울에 110년 만에 호우가 와서 강남 일대가 침수가 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올해도 많이 왔었죠. 그리고 또 작년에 이제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포항제철을 침수를 시켰다든지. 자, 그러면 이런 역대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언제 다시 올까? 역대 최악의 가뭄이라고 했던 것이 언제 다시 올까?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은 연속적으로 다시 올까? 그 다음에 그게 더 지난 다음에 언제 일상화가 될까? 이런 것들을 또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작년에 100년 만에 한번 오는 호우였는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는 매해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사회는 다른 형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럽 이쪽은 2020년부터 한 2040년 사이에 과거 최악이라고 했던 가뭄들이 매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시점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요즘에 이제 복합재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제 복합재해라고 하는 것은 화재, 그러니까 산불과 가뭄 아니면 폭염 이런 애들이 같이 오는 것. 그다음에 뭐 태풍 같은 경우는 호우랑 강풍이 같이 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복합재해라고 하는데요. 약간 우리가 좀 다른 시각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에 생각을 해보면은 장마 때 뭐가 비가 많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좀 폭염이 있다가 뭐 태풍 오고 뭐 매년 이런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중부지방에 폭우가 오는데 남부지방은 가뭄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가 진행이 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큰 변동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본에서는 2018년에 관서지방에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사망자 수가 230명 정도가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홍수가 있는 일주일 후에 관동지방에는 역대 최악의 폭염이 와서 비가 엄청 왔다가 그 다음에 바로 폭염이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스윙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럼 이 앞으로 이런 스윙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 게 한 번에 쫙 왔다가 그 다음에 쭉 비가 안 오다가 그 다음에 한 번에 쭉 왔다가 비가 쭉 안 오다가 이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이런 식으로 작게 움직일까, 이런 것들을 봤더니 전 지구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이 스윙이 커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같은 선상에 있는데 다른 방향의 재해라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사회의 그 인프라, 이런 것들이 갑자기 2배로 커져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언제 올까? 시점은 언제일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잘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태풍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이제 흰남노라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좀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근데 사실 그 태풍뿐만이 아니죠. 태풍 매해 있고요. 매해 태풍 때문에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그 태풍은 어떻게 될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태풍이 늘까요, 줄까요? 왠지 아이러니하게도 태풍의 개수는 줄어듭니다. 기후변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태풍은 줄어요. 하지만 강한 태풍이 늘어납니다. 태풍의 전체 개수는 주는데 그 안에 있는 강한 태풍의 개수는 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또 지구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한번 봤습니다. 이 태풍에 의한 호우의 빈도가 실제로 봤더니 증가했습니다. 관측 자료를 봤더니 실제 지구에서 증가를 했어요. 동아시아에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중국 동부,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돼 있다는 것은 최근에 반세기 동안 그쪽에서의 태풍 호우의 빈도가 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 때문인가? 다시 말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변화 때문인가? 이것을 우리가 또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다른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공간적 팩터는 되게 비슷해요. 중국 동부,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 서남부 쪽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근에 반세기 동안의 변화를 보인 게 아니고 인간이 있는 지구와 인간이 없는 지구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까 관측값에서 보였던 최근에 증가했던 이런 추세가 인간 활동이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류세 지문이라는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하얀 선 하나하나가 사람이 없는 메타버스입니다. 사람이 없는 메타버스가 하나가 50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이 100개니까 한 5,000년 정도 우리가 실험을 했어요. 이 5,000년 동안 이렇게 신의 주사위를 던진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0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없는 지구에서는 인간의 흔적이 그다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빨간 선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이게 1980년대부터 갑자기 증가를 해서 이 자연이 만들어낸 변동성을 크게 뛰어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없는 지구에서는 태풍 호우에 있어서의 인간의 흔적이 보이지가 않았는데 실제 지구에서는 인간의 흔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 인간의 흔적이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고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정보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 이런 정보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내일 일기예보를 봤어요. 내일 일기예보를 봤는데 비올 확률이 50%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50%.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람마다 다른 선택을 할 겁니다. 하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비올 확률이 80%이다.
아니면은 비올 확률이 20%이다. 이런 정보들보다는 50%라고 하는 정보의 가치는 분명히 더 낮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변화 얘기를 할 때도 어떤 정보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은 그 정보의 가치를 충분히 올리는 데 기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지구 메타버스 실험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강수량을 예측을 하는 게 서로 이렇게 많이 다르게 됩니다. 이거 하나에 모아보게 되면은 이 폭을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간단한 생각을 합니다. 옛날을 잘 맞추는 애들이 미래도 더 잘 맞추지 않을까. 지금과 옛날을 잘 못 맞추는 애들은 미래도 잘 못 맞추지 않을까라는 가정에서 최근 성능이 좋았던 지구 메타버스만을 남겼을 때 되게 너무나 간단하게도 이 불확실성이 줄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산화탄소의 누적 배출량이 결국에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율이고, 자, 그렇다면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영향을 미쳤을까? 아직까지는 미국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간 배출량은 중국이 이제는 더 많지만 아직까지는 그 총 배출량은 미국보다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유럽 나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제발전순, 그 다음에 뭐 배출량순, 아니면은 그 1달러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얼마나 배출했는지, 이런 것들을 비율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얼추 10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 온난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배출한 누적 이산화탄소 양과 그에 따른 지구의 평균 기온의 상승, 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 더 많이 냈고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기저에 깔려있는 철학에는 그것들이 원래는 내포가 되어 있어요. CBDR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공통의 하지만 다른 책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기후변화 대응의 사실은 기저 논리입니다. 선진국처럼 지금까지 더 많은 배출을 했던 나라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처음부터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고, 그 원인의 제공은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따라서 발생하는 피해들은 각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적도 지방보다는 우리가 있는 중위도 지방은 고위도가 점점 더 기후변화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동아시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윙이에요. 가뭄과 그 호우의 이 스윙, 이게 점점 더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커지는 걸 보게 되면은, 자, 아마존을 보시게 되면은 과거부터 현재의 확률 밀도 함수가 왼쪽으로 시프트했어요. 미래 1.5도가 올라가고 2도에 올라갔을 때 과거부터 현재에 비해서 이 스윙의 폭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에 비가 많이 오고 긴 가뭄이 오는 게 아니라 짧은 것들이 이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를 보게 되면은 현재랑 과거가 이렇게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1.5도와 2도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가뭄과 호우의 스윙의 변화가 동아시아에서는 지금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임계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측면에서는 동아시아는 1.5도의 그 우리의 목표를 세우더라도 2도에 세워서 얻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정말로 우리가 큰 효과를 얻으려면은 지금 당장 멈춰야 된다는 얘기죠. 아마도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그 여름철의 호우와 그 뒤따르는 폭염, 이게 매해 강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투영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처음 부분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그 폴 크루센 박사님은 실은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어요. 이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는데 이 노벨 화학상을 어떤 것으로 받았냐 하면은 오존 홀이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는 메커니즘 규명을 통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오존홀이 복구가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것이었냐면은 1989년에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토 의정서나 파리 협약처럼 오존층을 파괴를 하는 물질인 프레온 가스를 퇴출시키자고 하는 것에 대한 합의문인데, 이것을 통해서 전 지구가 합심을 해서 프레온가스를 몰아냈고 약 30여 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결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작은 성공이 아니라 이건 큰 성공이죠. 이 큰 성공에서 또 하나의 희망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를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우리가 합심을 해서 줄이고, 그거에 따라서 온난화를 늦추는 이런 것들이 종국에는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근데 제가 오늘 강연을 마치기 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후변화 연구를 이제 한 20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봤던 미국의 한림원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첫 줄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기후변화는 더 이상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할 마지막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변화는 과학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문제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부분은 공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공유를 해야 되는 그 가치뿐만이 아니라 세대를 건너서, 그리고 한 나라가 아니라 이 인류 전체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커다란 공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기후변화에 대한 해법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